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축구팀으로 선정된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와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며 이 시대 최고의 축구팀, 21세기 최고의 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맞끝이 났는데요. 무려 6골이 터져나오는 난타전이었습니다. 두 팀의 경기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금 세계 최고의 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는 점이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서 현대 축구의 정점을 보여준 두 팀의 경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역대급 명승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홈앤드 어웨이 형태로 노가웃 스테이지 토너먼트가 진행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양 팀이 모두 3골 이상을 기록한 게 이번이 역대 두 번째일 정도로 정말 이제 토너먼트 무대는 긴장감이 넘치고 다 강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골이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축구가 더 재밌어지고 또 높은 수준의 축구팀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더 많은 골을 넣고 재밌는 축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3골, 맨시티도 3골을 넣었는데 흥미롭게도 이전에 딱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또 두 팀 간의 대결 2021-2022 시즌에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 4대3으로 이겼던 경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를 넘어선 챔피언스리그의 클래식 더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정말 최고의 팀 간의 대결이다. 게다가 뭐 최근에 레알도 우승했고 맨시티도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팀, 유럽 최고의 팀 혹은 세계 최고의 팀이 레알과 맨시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였고요. 8강 대진표가 완성됐을 때 이 두 팀의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이다. 두 팀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우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날 양 팀이 보여준 경기 내용은 그게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축구 최강팀을 이제 맨시티라고 일컫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 이제 패하지 않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2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챔피언스 리그에서 22연속 무패인데요.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이고 또 트래블 우승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후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서 이뤘던 대부분의 대단한 기록들을 거의 도전하고 갈아치우고 만들어가고 있는 역대급의 팀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쩌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더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만들어냈던 많은 기록도 깰 수 있는 팀이 아니겠느냐. 물론 우승 기록은 이제 맨시티가 첫 우승을 했기 때문에 14번이나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의 기록을 깨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의 팀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베르나베우 원정에 가서도 실질적으로는 경기를 압도했고 현재 4강을 더 유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맨시티가 아니냐. 지금은 분명히 맨시티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인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맨시티는 역시 4-2-3-1 포메이션이었네요. 둘 다 4-2-3-1이지만 작동법은 조금 달랐는데요. 네. 우선 레알 마드리드는 분명히 속도를 앞세운 역습 축구를 했습니다. 올 시즌에 영입한 주드 벨링엄을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처럼 운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도 라리가에서는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거든요. 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는 분명히 주도권이나 미드필드 플레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노골적인 역습을 준비했어요. 네. 발빠른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동안 오른쪽 공격수 내지 처진 스트라이커로 뛰던 호드리구를 비니시우스의 자리인 왼쪽에 배치하면서 맨시티가 준비했을 비니시우스가 왼쪽 윙어로 뛸 거라고 예상했을 그 준비에 허를 찔렀고요. 주드 벨링엄이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완전히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하면서 맨시티의 중원 플레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페데 발베르데 선수가 윙어로도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 압박도 해주면서 미드필드 역할도 해주면서 거의 2, 3인분을 하는 그런 역할로 오른쪽 윙 플레이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크로스와 카마빈가가 배치되면서 확실히 이제 크로스가 공을 뿌리고 카마빈가가 전방위 활약, 그러니까 벨링엄과 카마빈가가 마치 이 박스투박스 미드필드로 두 명에서 뛰는 것 같이 뛰고 크로스가 그 뒤를 받치는 형태로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맨디, 리디거, 추아메니, 카르바알의 포백 라인, 즉 수비형 미드필드로 보통 뛰던 추아메니를 또 미드필드가 아닌 센터백으로 배치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지컬적인 면이라든지 숫자적인 면을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취했는데요. 사실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것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많은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이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실
사실 호드리구 선수를 이제 왼쪽에 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놀라웠던 모양이에요. 4-3-3 포메이션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에 약간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리그 경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최근 경기를 봤더라면 예상도 좀 할 수 있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아예 처음 쓴 전술은 아니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그동안 레알의 경기를 많이 못 봤다라고 했거든요. 워낙에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정도 빠듯하고 뭐 클럽 월드컵까지 치러야 했던 맨시티다 보니까 볼 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건 자신감이 아닐까. 레알을 굳이 많이 분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축구, 우리가 잘하는 축구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경기는 맨시티 입장에서 아쉬운 좀 결장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카일 워커가 빠지면서 아칸지를 오른쪽 풀백으로 두는 포백 라인을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 사실 아칸지도 잘해주고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한 칸 올라가서 뛰거나 왼쪽에서 뛰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그바르디올이 이날 경기 잘하긴 했지만 아케 선수가 실제로 이제 수비 라인의 주전 경쟁에서는 조금 더 과르디올라의 축구에 더 잘 맞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워커와 아케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술 조정이 필요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사실 이제 주전 멤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코바치치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라면 워커와 아케가 수비 라인에 들어가고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가서 로드리의 옆을 지키는 미드필더 역할을 많이 해왔었고요. 또 공격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케빈 더브라이너가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원래 마드리드 원정도 동행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명단에서 빠지면서 그릴리시가 왼쪽에 뛰고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로 이제 2선이 구성이 됐어요. 물론 이 경기 뭐 포든도 베실바도 그릴리시도 잘해주긴 했지만 만약 기존의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 더브라이너 워커 아케가 있었다면 아마 맨시티가 이기지 않았을까 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선수들이 꽤 빠지고도 맨시티가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뽐냈던 더브라이너 선수가 경기 전까지 따라왔습니다만 경기 직전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예, 사실 라커룸에서 구토를 했다는 사실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마치고 나서 다들 궁금해하니까 왜 안 뛴 네. 거냐 얘기를 하면서 몸 상태가 안 좋았다. 본인도 뛰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A매치 기간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빠지면서 맨시티의 좀 수비 라인에 분명히 큰 이제 이탈이 됐어요. 워커가 또 최근에 수비 라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빠졌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경기를 지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원정 경기가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이었는데요. 주축 선수들 가운데 빠진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내용은 맨시티가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득점은 3대3이었고요. 기대골값, 기대 득점값이 이제 0.83, 0.63.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양팀 모두 기대 득점이 한 골을 넘지 못했으니까 확실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양팀이 각각 3골씩 총 6골을 터뜨렸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일단 맨시티가 62%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오히려 슈팅 숫자는 레알 마드리드가 14대 12 근소하게 앞섰다.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경기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유효 슈팅은 맨시티가 6대 5로 앞서긴 했는데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효과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또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정말 대단한 역사가 세워졌는데요. 양 팀의 합계 기대골이 1.5골 정도에 불과했는데 6골이 나왔잖아요. 이게 올 시즌 모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통틀어서 기대 득점을 초월한 가장 큰 기록이라고 하니까요. 이 얘기는 두 팀이 얼마나 전술적으로 짜임새 있고 또 수비적으로도 뛰어났는가, 그에 더해서 또 얼마나 선수들의 기술이 뛰어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더골의 행렬이었다. 이 6골 대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깜짝 놀랄 만한 골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전술적으로, 조직적으로, 기술적으로 두 팀의 대결이 현대 축구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공수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이면서도 많은 골이 터져나오는 드라마틱한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이제 공세를 펼치다가 오히려 먼저 실점을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 전략을 준비했지만 경기가 딱 시작했을 때는 상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네. 빨리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맹공을 펼치면서 공격 위협도를 경기 시간 중에 가장 높이 가져간 게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초반에 맨시티가 세트피스로 골을 넣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역습을 준비한 팀이 선제골을 내주면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런데 또 맨시티가 경기를 한참 주도하는 과정 속에 레알 마드리드가 동점골 역전골을 빠방 넣었고 또 이렇게 역습을 준비하는 팀이 리드를 하면 맨시티가 또 공을 주도하고 갖고 있더라도 잘 풀어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후반전에 또 맨시티가 동점골 역전골을 넣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맨시티가 이기겠거니 생각했던 마지막 순간에 레알 마드리드가
또 한 번의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챔피언스리그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명승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은 경기를 지배한 것은 맨시티였습니다. 통제 구역의 대부분을 맨시티가 다 차지했습니다. PPDA도 큰 차이가 있었죠. 예, 사실 이 경기에 대부분의 공이 어디서 돌았느냐? 맨시티가 공을 다 갖고 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이 공을 소유한 지역은 자신들의 골문 앞,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비하는 위치에서만 공을 많이 가져왔고 역습할 때 왼쪽 전방,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번갈아 차지했던 그 왼쪽 전방에서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우세했고 오른쪽에서도 전방 사이드, 요 위치만 빼면은 거의 경기장 대부분에서 맨시티 선수들이 공을 가져갔고요. PPDA가 전방 압박의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몇 번의 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상대 팀에게서 공을 가져왔느냐. 레알 마드리드도 굉장히 압박을 잘하는 팀인데 19.2회. 그러니까 맨시티가 거의 19번 정도 패스할 때까지 공을 못 뺏었다. 네. 맨시티의 패스 플레이를 거의 막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의 패스가 7.9회 정도 연결되면 뺏어왔다. 즉 전방 압박을 맨시티만 했다. 이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약자의 축구를 안방에서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홈에서 내려앉아서 축구를 했었던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내려서 수비하고 이제 역습하는 패턴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두 상대 문전, 상대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예, 지금 이 그래픽을 보시면 선수별 통제 구역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공이 없을 때 모든 선수들이 다 자기 진영에 내려와서 수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역습할 때는 왼쪽을 기반으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쪽으로만 딱지 솟고 나머지 선수들은 공이 있어도 많이 안 올라갔어요. 맨시티가 다시 공을 되찾고 공격하는 것에 대비하는 모습을 가져갔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을 소유했을 때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센터백인 아칸지, 스톤스, 그바르디올까지도 올라갔고요. 또 공이 없을 때도 전방 압박으로 수비를 했다. 많은 선수들이 공이 없을 때도 상대 지역에 올라가 있고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좀 많이 내려와주고 그바르디올이 뒤쪽을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수비를 하면서 공격적인 수비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르나베우에서 열렸는데 맨시티가 주인공과 같은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알의 위협은 이제 호드리구, 비니시우스를 앞세운 역습에 중점을 뒀습니다. 벨링엄 선수를 이제 미드필드 역할을 했고요. 예, 원래 벨링엄이 미드필드이긴 한데 올 시즌 레알에서는 공격수처럼 뛰어왔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확실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격 시퀀스 간여 개인별 기록을 보면은 호드리구가 8개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공격 빈도는 훨씬 많은데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구에게 거의 몰빵 축구를 했다. 그러니까 호드리구 8개, 비니시우스 7개니까 이 2명 가지고만 역습을 했고 토니 크로스가 뒤에서 공을 뿌려주는 크로스가 패스하고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가 돌파해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역습을 했는데 또 그게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맨시티는 그런 역습도 다 막아내는 팀이거든요. 네. 그걸 뚫어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왜 또 대단한가. 이 경기가 현대 축구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것이 맨시티는 공을 소유한 축구에서 최고였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역습 전술에 있어서 역습의 정확성과 역습의 조직력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 점에 있어서 칭찬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한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트랜지션의 속도를 칭찬을 했던 거죠. 예, 정말 제어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역습 속도가 있었고 또 레알의 수비도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경기 사실은 우리가 베르나베우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알기 때문에 비긴 것도 아주 잘한 성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좀 겸손한 표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경기 내용상으로는 주도권상으로는 맨시티가 이길 만한 좀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날 경기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이 기대 득점에 있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선 기록이 나오고 있는 마크 스탯의 정보가 있고요. 또 기대 위협에 있어서는 맨시티가 앞섰다. 이게 왜 이렇게 갈리냐면 기대 위협이라는 것은 공을 쥐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주도했느냐니까 경기를 지배한 맨시티가 앞서지만 맨시티가 이제 공을 쥐고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할 때는 뒷공간이 크게 비어 있잖아요. 이 평균 위치를 보시면 맨시티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레알 진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대부분이 자기 진영에 있다가 7번 비니시우스, 11번 호드리구만 이제 역습을 하다 보니까 2명만 올라가 있잖아요. 즉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빈도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확실한 득점 기회, 즉 상대 수비수가 뒤에 많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니까 기대 득점 수치가 높이 올라가는 거고 맨시티는 공격을 많이 하지만 상대의 수비수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기대 득점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즉 레알 마드리드가 약자의 축구를 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맨시티가 경기를 장악했다는 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홈에서 약자의 축구를 했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원정에서 강자의 축구를 했었던 맨시티인데 이 경기의 지표를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같은 날 경기를 치렀던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의 경기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제 아스널이 물론 홈 경기이긴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를 대표하는 강호이고 독일 축구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 원정에 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극명한 약자의 축구를 했다.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을 상대로 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수석 코치로 맨시티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고 그와 유사한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고는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은 아무리 프리미어리그가 많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뛰어오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자금력과 실력을 갖고 있고 그 팀들을 또 압도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팀들인데 올 시즌에 와서는 정말 아스널은 챔스 우승이 없는 팀이고 맨시티도 지난 시즌 겨우 우승한 팀인데 챔스에서 많이 우승해왔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이 맨시티 그리고 아스널을 상대로 약자의 축구를 하면서 간신히 비겼다. 이것은 이제는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세계 최고의 리그로 우뚝 서 있는 상황. 라리가가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왔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른도 2번이나 트래블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팀으로서 독일의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유럽 리그의 랭킹을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의 압도적인 일강 체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의 운영 능력 차이가 드러났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경기였어요. 네. 전반 2분 상황이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아주 재치가 빛이 나는 프리킥 득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거리에서는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키퍼도 그에 대비해서 헤더 슈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몸이 쏠려 있었으나 그대로 빈 구석을 탁 때려 넣으면서 베실바가 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지를 좀 보여준 그런 골이 터졌고요. 네, 이른 시간에 이제 골이 터져나오면서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반 12분에 이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카르발 선수가 카마빈가 선수에게 이제 패스 연결을 카마빈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수비를 맞고 자책골이 됐어요. 예, 후벤 디아스를 맞고 굴절되면서 좀 행운의 골.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내주면서 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줄 수 있었는데 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자책골로 이어지면서 따라잡았고 그 뒤에 빠르게 역전골까지 나왔어요. 네. 카마빈가 선수의 이제 패스 연결받은 호드리구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서 1대1 상황에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 상황 같은 경우도 맨시티가 동점골을 내주고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모두가 앞에 가 있다가 뒷공간을 한 번에 내줬던 정말 아쉬운 맨시티의 단점이 나왔던 장면인데 단점이라고는 말씀드리지만 호드리구가 사실 수비수들이 다 쫓아왔고 골키퍼도 각도를 좁혔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1대1 상황에서의 마무리를 보여주기도 했던 장면입니다. 네. 자, 33분에 이제 비니시우스의 이제 패스 연결을 받고 호드리구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데 박스 안쪽에서 아주 강한 슈팅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예, 이 장면도 그렇지만 사실 전반전에 맨시티가 공격을 더 주도했으나 득점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특히 혼란이 침묵을 했거든요. 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구를 앞세워서 특히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속도를 앞세워서 조금 더 유효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을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며 마무리했습니다. 네. 점유율에서는 이제 맨시티가 63대 37로 확실히 우위를 보였네요. 네, 전반전에는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 슈팅 숫자도 7대 4였고 무엇보다 4번이나 역습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3번이나 슈팅을 끌어냈고 거기서 또 역습으로 한 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맨시티는 한 번도 빅찬스가 없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은 내줬지만 훨씬 더 실리적인 경기를 잘 운영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전개 과정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포든 선수의 이제 원더골이 나왔는데, 필 포든 선수가 이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헤트트릭을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발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예,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팀 플레이와 개인 플레이가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내려서서 이젠 2대1 리드를 지키려고 하던 상황을 이제 깼던 장면인데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쪽으로 깊숙이 이동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간격을 벌려놨어요. 그리고 스톤스가 센터백인데 다시 한번 본인이 잘하는 위치인 미드필드 자리로 올라와주면서 베르나르도 실바의 패스를 받은 스톤스가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두고 포든에게 툭 밀어줬을 때 포든이 여기서 빠른 타이밍에 왼발 중거리 슈팅을 기가 막힌 원더골로 구석에 꽂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팀플레이로서 사이드를 공략하면서 공간을 벌려놓고 그렇게 생긴 공간을 포든이 개인 능력으로 해결한 멋진 골이었어요. 네, 필 포든 선수가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 그야말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데
최근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올 시즌 공식 경기 22득점 10도움을 달성한 건데요. 중거리 슈팅으로만 올 시즌의 6번째 골이라고 하니까 포든의 왼발은 지금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수준. 게다가 포든 선수가 한동안은 윙 플레이는 좋은데 이선 중앙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잘 못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이런 전술 이해력까지 뛰어나지면서 유럽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브라이너가 못 뛰게 됐지만 이날 경기는 포든이 제 몫을 다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홀란 선수가 주춤한 가운데 필포든의 활약이 인상적이었고요. 71분 후반전 상황인데 또 한 번 측면을 파고들면서 중앙에 공간을 만들어냈고 또 아주 멋진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동점골 상황과 비슷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릴리시가 왼쪽 사이드를 혼자서 파고들면서 그쪽으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으면서 중앙 지역의 공간을 야기했는데요. 물론 이 공간을 안 주려고 레알 선수들도 잘 대비를 했지만 그바르디올이 센터백인데 또 공격까지 올라왔고 또 그바르디올이 왼발잡인데 그릴리시의 패스를 받자마자 그냥 벼락 같은 오른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그것도 구석으로 감아 넣으면서 또 한 번의 원더골로 맨시티가 3대2의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바르디올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왼발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오른발로 때리는 슈팅이 골이 들어갔고 이 골이 올 시즌 첫 골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나왔어요. 예, 게다가 이날 그바르디올이 골만 잘 넣은 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뛰어났다. 4번의 태클을 모두 성공하는 100%의 태클 성공률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도 90%, 가로채기 3개의 클리어링 하나까지 그바르디올이 사실은 몸값만한 활약을 못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 한 경기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몸값을 다 했다라고 할 정도의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79분에 결국은 또 레알 마드리드 동점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예,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아무리 또 경기를 밀리고 극한의 상황이 되고 그러더라도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골을 넣고 만들어내는 챔스 DNA가 있는 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2021-2022 시즌에 우승할 때도 거의 뭐 맨시티전이나 첼시전이나 다 뭐 파리전이나 뒤집으면서 올라왔었는데 이 경기도 사실은 맨시티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카르바할 선수가 공을 잘라낸 이후 카마빙가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공을 딱 밀어줬어요. 그때 모드리치가 정말 40이 다 된 나이에도 미친 듯한 체력과 운동 능력을 보여주면서 물론 뭐 교체 투입되긴 했지만 공을 운반해 온 이후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해줬고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오른쪽으로 넘겨보낸 걸 발베르데가 그냥 또 원더골로 발리 슈팅으로 때려 넣으면서 3대3 동점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골이 많지 않았던 발베르데 선수의 아주 멋진 골이 나왔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또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뒷심이 있는지 저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예, 이 골 이후 더 이상의 득점 없이 1차전이 끝났는데요. 이제 2차전 경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한국 대표 미드필더인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 빅매치를 치릅니다. 그리고 8강 2차전은 다음 주에 곧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결승전으로 불리는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재대결은 4월 18일 목요일 새벽 4시 맨체스터에서 펼쳐집니다. 두 팀의 대결에서 이긴 팀이 우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또 1차전에서 보여준 저력을 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바페를 앞세운 파리 생제르맹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고 수준의 축구를 선사하는 챔피언스리그의 모든 소식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최신 영상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